세계 정세 분석. 2024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최대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2008년 이후 공세적인 외교 전략,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며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의 변화.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 내외의 여러 도전, 과제로 인해 그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내부적, 외부적 도전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반중국, 반세계화, 반이민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3.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국들과의 연합.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대폭 수정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체제를 재활성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나토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들은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나토의 집단 방위 태세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진하고 WHO와 같은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3.2. 중국과의 경쟁과 대응.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확장과 기술적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등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켰습니다. 3.3. 인도 태평양 전략.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 체제를 강화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안보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3.4 유럽과의 관계 재정립.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제 회복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맹 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했습니다. 3.5 러시아와의 관계 및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러시아의 공격적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와 협력하여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3.6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다시금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였고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7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WHO와의 협력을 재개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치열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1 군사적 지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첨단 무기 시스템, 방공망, 드론, 군수품 등의 지원을 포함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을 보장하고 동유럽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여 나토의 동부전선을 강화했습니다. 4.2 경제 제재.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은행, 에너지 기업, 고위 관료 및 올리가르히들을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재는 러시아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을 제한하여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고갈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3. 인도적 지원.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인접국들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식량, 의료물자, 주거지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과 국내 신앙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수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4. 외교적 노력.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주력했습니다. 미국은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도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4.5.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2024년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이 다시금 폭발한 결과로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복잡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4.6.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공 시스템, 정밀 타격 무기 등의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정보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4.7. 인도적 지원과 평화 노력.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지원, 식량 제공, 난민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며 민간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 협상을 중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8. 중동 지역 동맹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9. 국제사회와의 공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종식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결의안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평화 협상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5. 미국 대선과 국제질서의 미래.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은 미국의 외교 전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선거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1. 트럼프 대선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서 성공한다면 그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재선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2. 고립주의 외교의 강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다자주의 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재선은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체제와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역할, 축소를 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국제 문제 해결에서의 미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3. 권위주의 진영의 확장.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줄이고 자국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5.4. 민주주의의 타격.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과 정책은 미국 및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경험은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선거의 공정성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재선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반민주적 경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5.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을 무시. 트럼프는 영토주권, 자결권, 다자주의 등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들을 종종 무시해 왔습니다. 그의 재선은 이러한 원칙들이 더욱 자주 무시되고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존중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무력 사용과 영토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적 갈등이 심화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6. 바이든 재선의 가능성.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외교 정책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바이든의 재선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7. 국제협력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재선은 나토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국제보건, 경제회복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진할 것입니다. 5.8.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재선은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9.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선은 이러한 전략을 지속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에서의 나토 방어 태세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0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바이든의 재선은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들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토 주권, 자결권, 다자주의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미중 관계의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 최근 미중 관계가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글로벌 정치 및 경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중국의 외교적 우위, 인도의 교량 역할은 글로벌 정치 및 경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도의 승리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중요한 변수를 제공하며 중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우위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관계의 안정화는 글로벌 안보와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경쟁을 조화롭게 관리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외교학과 공사학번 임수현입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실 윤영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제 2016년에 은퇴를 했고요. 네. 그 후에 뭐 계속해서 책 보고 연구하고 또 집필하고 책 쓰고 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2021년 가을에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에 가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왔고요. 예. 올해 이제 3월 달부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다사다난하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침공 그리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다툼까지 정말 교수님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영관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명강의가 있죠. 국제 정치학 개론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국정기 하면 또 떠오르는 명저가 있죠. 바로 헨리 키신저의 디플로머시입니다. 얼마 전에 이 외교부에 근무하는 김성훈 동문이 번역서를 출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바로 어제 키신저가 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교수님? 그 소식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저작을 통해서 또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감을 받고 그랬던 분인데,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좋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봐라.
그동안에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사건들의 주인공으로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제 주도했던 분이라서 안타깝고 아쉽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여론을 보니까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또 키신저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 명과 암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분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 키신저가 남긴 94년의 이 저작 디플로머시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국제 정치학 교과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디플로머시의 가치 혹은 특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외교의 세계 또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날의 그 국제 질서와 국제 정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몇백 년에 걸친 과거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외교가 어떻게 전개가 됐고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떻게 서로 이 그 인터랙트를 하고 교류를 하고 때로는 평화롭게 때로는 전쟁으로 이렇게 치닫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어주는 책이라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주로 17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19세기 비엔나 체제 이후에 한 200년 이제 되는 그런 시간을 갖다 커버를 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대학생들,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그렇고 역사적인 지식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이거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입시 과목에서 그렇게 세계사 과목을 강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역사를 모르면은 오늘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그 역사서이면서도 그 키신저 박사의 독특한 어떤 그 역사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각을 가지고서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단순한 팩트의 나열이 아니고 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처방까지는 줘서 네. 저희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쭉 저도 교재로 이제 썼었던 건데요. 네. 특히 이제 그분의 어떤 통찰력이 그 뛰어난 것은 100년씩이나 이렇게 떨어진 두 사건을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 질서를 만들었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네.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떤 비엔나 체제를 만들었던 메트르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재상하고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영국의 그 캐슬이라고 하는 이 외교대가이죠.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그리고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현실주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 개념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 중심적인 어떤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되 그 부분을 철저히 머릿속에 넣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걸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상당히 유익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대국, 특히 미국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죠.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은 시공을 넘나들면서 이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접근하잖아요. 그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위트 있잖아요. 위트 있고 또 필력도 좋아서 술술 읽히는 책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디플로마시에서 이 명문장을 꼽자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 책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부분은 그 아까 이야기 나온 메테르니히의 네.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망상에 빠지지 않게 예, 최대한의 능력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교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필요한 시각이 뭐냐면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희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애교 정책을 만들다든지 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입장인 나는 뭐 이 막연히 이게 좋아 이게 뭐 그 싫어라고 하는 호불호의 감성에서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들은 친미, 친중, 뭐 친일, 반미, 반일, 반중 이렇게 접두어를 붙여서 쓰잖아요 나라. 네. 그게 어찌 보면 애교라고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감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국제 정치에서의 이 권력이 움직이는 세계, 외교의 세계라고 하는 건 절대 그런 세계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있는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기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권고라고 생각합니다.